자, 추석 연휴 중에도 정치권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부처인 호남 투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열린 이 광주 TV 토론회에서는요, 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역대급 일확천금이다라면서 이걸 왜 몰랐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정의감의 화신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 보수 언론과 야당 정치, 보수 정치 세력이 공격을 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보수 언론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중앙 언론들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 또 새누리당 그 정치인들과 유착되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같은 당 입장에서 그렇게 동조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득권 세력의 어떤 저항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걸 못하시고 한참 지난 뒤에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뭐냐 이거. 부동산 수익이 예전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올라서 늘어난 것을 저의 책임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아니, 겁니까?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토건 세력과 국민의힘당 사이에 그런 유착관계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조라면 당연히 그런 게 뿌리 뽑혔어야 옳죠. 자, 이낙연 전 대표는요,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에는 왜 소극적으로 나오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계속 들어보시죠. 우리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셨어요? 네, 그럼 본인도 수사를 자청하셨고요. 그러면 이유가 어디에 있든 또는 성격이 무엇이건 빨리 수사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당의 분위기를 보면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후보님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성남시가 한 것이고 저는 성남시장이 아니고요. 경기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주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 이 증인 출석,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 보도는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 후보님께서는 네. 오래 공직 생활하시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법에 정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이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 정책들이 대체로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정책들이죠.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민간 개발 허가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공격당하면서 5,500억 최소한 환수한 게 잘한 거 아닌가요? 그 과정이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매일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걸 네. 제가 제 입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수 그것들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다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측은 치밀한 검증을 요구하는 같은 당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5, 6년 사이에 1,100배 이상의 이득을 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다거나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설명해 주시고 오해를 풀면 좋겠다 싶어서 여쭈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개혁 진영이자 민주당 원팀입니다. 부디 오해를 푸시고 국힘 토건 게이트의 본질인 국민의 힘에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명락대전으로 한때 시끄러웠습니다. 잠시 조용해지는가 했는데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 또다시 네거티브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굳이 네거티브라고 하기보다는 이낙연 그 후보나 이재명 지사로서는 뭐 지금 건국일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문제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게는 결정적인 그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한 3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첫째,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부동산 문제예요. 네. 그런데 대장동 개발에서 5,900호의 그 신규 주택이 공급됐는데 거기서 1,100% 특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공약한 부동산은 250만 호입니다. 네. 그러면 5,900에서도 이 정도 특혜가 나왔다면 도대체 250만 호 만약에 건설한다면 거기선 도대체 어떤 특혜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지사가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가로서 굉장히 일을 잘했다. 네. 성남시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일을 잘했고 나름 깨끗하게 했다. 이런 인식을 가져왔는데 이런 그 민간인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다면은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그 성남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일 잘하고 깨끗했다고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닌 거 아닌가? 혹시 무능하거나 부정부패한 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 이재명 리스크라는 거. 네.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 형수에 대한 막말 이런 게 있지만 뭐 일 잘하니까 이러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도덕성 문제하고 또 다른 정책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지사는 안전한 건가? 네. 이런 의구심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은 내 후보직 사퇴하고 도지사 사퇴하겠다. 배수진 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낙연 지사는 이거 효과적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사가 아까 우리가 그 화면에서 본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네. 정말 올인을 해서 공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공격하는 걸 따와서 하긴 하는데 네. 본인의 입장에서 정말 최선의 공격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그 평가를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전 변호사님, 이 최근까지 야당 후보의 유력 주자였던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 자, 고발 사주 의혹과 지금 여당 주자로서 선두를 달렸던 이재명 지사가 만난 대장동 개발 의혹, 이 두 이슈를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고발 사주는요. 네. 뭐 유권자들의 입장을 고려를 할 때 그 조성은 씨가 방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텔레그램 방폭하면은 디지털 포렌으로도 복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뭐 원장님하고 의논한 뭐 그런 얘기들을 이미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무슨 사주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또 추미애 장관이 대선 토론을 할 때 손준성 씨를 유임하자고 여당이나 청와대로부터도 압력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더 이상 고발 사주 프레임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분 구조부터 해가지고 배당이 왜 이렇게 갔는지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모두 우리도 하이 리스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LH만큼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발 사주 의혹과 이 화천대유 의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서 이 사건은 토건 비리다,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당 대선 주자들은 물론 야당 주자들 당연히 이 내용을 저격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역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어제는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울리면서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토건 비리 게이트다라는 말을 꺼냈는데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장동 개발 의혹이었는데 갑자기 토건 국민의힘 게이트.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근거로 특혜를 줬다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 증거 없어요 지금.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맞아요. 돈을 많이 벌었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얻었다. 그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화천대유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그건 이제 조사해서 나와야 되겠죠. 현재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만약에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런 지금 이 추측과 어떤 어떤 의혹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7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네. 모르니까. 원유철 전 의원이 거기서 고문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처음에 모 언론사에서 이재명 지사 아들이 근무했다고 했다가 그 잘못된 보도라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럼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고문으로 일하는 지금 대법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으면 그럼 원유철 전 의원은 왜 고문으로 거기서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어제부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이분이 한나라당 의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 네. 이제 동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당시 이제 이분 관련해서 뭐 옆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받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또 국민의힘의 전에 있었던 의원들의 현직에 있는 의원들도 연관된 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과도 연관돼 있다고 보고 화천대유에서 그래 수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연관돼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자는 거죠. 네. 이 당시에 대장동 개발이 착수가 되고 시작되고 이 원래 민간만 하던 사업이 지금 성남 이 개발공사가 같이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들어갔던 이 사업의 시작과 끝은 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직접적으로 성남시장이 여기에 연루됐다, 뭐 비리에 뭐 관련이 됐다 이런 얘기는 지금 언론 보도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미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 토건 게이트다 이렇게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쟁 주자들의 이딴 공세에 자신의 모든 직을 걸겠다. 1%, 1원이라도 받았다면 모든 직을 내던지겠다면서 떳떳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허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화천대유는 대박 나고 국민들은 독박 쓰는 구조가 됐냐. 국민적인 박탈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책 시행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어떤 확인이 되고 나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거나 하실 의향 없으신 것 제가 여쭤봅니다. 그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어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단 1원도 이득을 취한 게 없다라고 말했던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 1원 안 받았다고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 게 통장에 1원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고 그런 돈을 통장에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감옥 가야지 무슨 사퇴를 해. 그게 사퇴할 일이요? 그거는 감옥 가는 일이지. 허욕이 불러온 엄청난 비리 사건이다.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자, 위원님, 이게요. 지금 뭐 야당 후보들은 당연히 공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여당 후보들도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밝히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한 5가지 정도 의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명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5가지요. 첫 번째는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아무런 그 자산 관리 그 경험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했고 계약서에 왜 화천대유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그런 계약을 만들어줬나. 그걸 먼저 그 밝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유동규라고 그 이 사업을 사실상 그 설계한 분입니다. 네. 이분은 원래는 그 분당에서 그 재개발 그 조합장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이 계약서를 설계할 때 많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추가 이익에 대해서도 그 배분 방안을 얘기해야 된다고 미리 다 이런 일을 예측을 하고 경고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왜 유동규 씨를 그 자리에 앉혔고 그렇게 밀어붙이게 했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권순일이라든지 박영수라든지 강찬우라든지 굉장히 뭐 대법관이라든지 지검장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유력한 분들이 이쪽에 저 화천대유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이 지사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씩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 지사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화천대유 그 실소유주 그리고 화천대유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분들이 화천대유 회사에서 400억 원, 20여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 자금이 결국 어디로 갔나 이거를 파악하는데 이 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 지사도 좀 불투명한 게 있어서 조금 피하려 하나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그 조사를 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관련자들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이 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이 지사를 향해 가지고 감옥 운운한 거는 지나치게 너무 나가셨어요. 아직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지사의 관련성은 어느 것도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핵심을 잘 짚어야지 연루된 사람 나오는 사람 다 늘어놓고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하는 식으로 가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성남도시개발사가 기획하고 민간은 여기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 집은 여기서 성남도시개발사가 주도를 해서 짜여졌는데 처음에 지분 구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누가 보통 주는 7%고 90% 이상이 우선주인 법인이 처음에 있냐고요. 그다음에 배당으로 간 것도 화천대유의 대표는 뭐 하이 리스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350억 썼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듯이 여 사람도 있네 이 사람도 있네 하는 식은 결국 문제 해결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뒷부분에 저희가 자세히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때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의 절반 정도가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에서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진행했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특혜 의혹 사업이었다는 주장과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라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도 공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응답자의 51.9%는 특혜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죠. 5천억여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업이다라고 같은 생각을 갖는 응답자는 24.1%였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 앞으로의 경선 레이스에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정조사, 특검법 발의 이 내용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국회에 나가서 명확하게 발표해야 될 자리도 마련되고 협조해야 된다. 이 내용까지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화천대유의 대표 이성문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의혹의 가장 큰 쟁점은요, 자본금 5천만 원 정도의 화천대유가 5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는 화천대유가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높은 이익을 얻게 된 것뿐이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맞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습니까? 지난주에 교수님 설명하실 때 이거는 로우 리스크에 가까운 사업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대장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금싸라기 땅이다. 금싸라기 땅이다. 근데 이제 저분의 설명은 이래요. 2014년, 15년 경에는 경기가 부동산 기회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투자할 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계약서상에 적혀진 대로 배분을 한 거는 맞아요. 거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상에 우선주를 만들고 보통주를 만들어서 우선주가 먼저 돈을 가져가겠으니까
그러니까 공기업 입장,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 손해를 전혀 안 보고 1원도 투자하지 않고서 돈을 5,500을 가져간 거니까 그 자체는 잘한 사업이죠.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그 뒤에 나머지 부분에 일반주가 너무 많은 돈을 번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그러면 키는 이거잖아요. 그게 정말 개발이 돼서 그만큼의 이익을 날 수 있다는 걸 100% 확신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대장동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네. 처음에 개발할 때 2014년, 15년 사이에도 그런 땅이었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저 대표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5년, 6년 정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돈이 35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네. 그 돈을 투자해서 받아낼지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을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는 거다. 네.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혹시나 누구 고문으로 영입하거나 해서 뭐 이익을 줬는지 특혜를 줬는지 하는 부분은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불러서 네. 정말 2014, 15년도에 그 정도로 100%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의 네네. 상황처럼 네. 그 정도의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위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리스크라고 하면 그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허가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거를 갖고 있는 쪽이 성남시거든요. 자, 해결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서. 두 번째, 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하고 토지를 같이 다 모아야 사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강제로 다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결이 됐어요. 이 외에 이 지역은 판교 바로 밑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고 언젠간 개발될 거라고 이미 모든 사람이 알려져 있던 부분. 자, 이런 리스크들이 다 해소가 됐으면 이거를 하이 리스크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했던 사장 얘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장동이 지금 금싸라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분 표현이에요. 저는 뭐 100% 제가 그분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당시에 그 지역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서 검증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땅이 정말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통계를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미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다고 봐야죠. 2016년에 하나은행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죠. 네. 거기를 보면 이제 리스크라는 게 첫째는 인허가, 두 번째는 토지 수용, 세 번째는 분양인데, 첫째 인허가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고, 둘째 그 토지 수용도 공공개발로 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분양은 그 자체가 판교 지역, 특히 그 판교밸리에 IT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서 그 동네는 사실 약간의 주택난도 있기 때문에 분양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에 이 문제도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503억 원의 수익을 시민들한테 환수했다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사업이 순조로워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한 게 무리는 아니라고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변호를 한 데다가 네. 지사의 SNS 내용을 보면은 이 대장동 사업이 큰 리스크 없이 잘 흘러간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리스크 주장하는 거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이 부분과 연관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권순일 재판관 관련된 이야기인데, 방금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당시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실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전혀 본인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 이 법조인들의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에 도저히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보고서만 봐서 몰랐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우리가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보고서라는 게 거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 수준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럼 1, 2심 판결문에도 화천대유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연 그 꼼꼼한 대법관께서 몰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형 강제 입원 대법원에서. 관련해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허위사실 공표가.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건 중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 수익을 과장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무죄로 끝나기는 했는데 대법원에 올라갈 때 1, 2심 판결문에 그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하급심 판결문도 안 보고 대법관이 판결을 했겠냐. 주심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 당시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가지고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 역할을 하는데 저분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화천대유 그때 뻔히 판결문에 있는 거를 나는 보고서만 봐서 몰랐다. 이런 거는 좀 국가의 어른으로서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저기 제가 개인적으로 법조인들한테 몇 번한테 여쭤봤어요. 통상적으로 대법관 정도 되시는 분이 이 법복을 벗고 이제 민간으로 나왔을 때 가는 회사들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로 됐을 때 화천대유에 간 지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나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어떤 법률 자문으로 가는 경우는 통상적이지만 생긴 지 일주일 만에 컨소시엄에 들어갔고 성남시에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는 회사의 대법관 출신이 갔다.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대법관쯤까지 하다가 나오면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로펌의 어떤 고문, 자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화천대유라는 게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회사잖아요. 네. 사업 우선 대상자 선정하기 한 달 전에 만들어놓은 회사라는 데고 거기가 뭐 그렇게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회사인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주겠다고 했고 무슨 근거로 이 회사를 믿었으면은 그 직을 수락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또는 죄송합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측에서는 권순일 전 재판관이 회사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 재판관 출신이 이 부동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장동 북쪽에 커다란 그 송전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의 굉장히 민원 사안인데 이거를 옮기는 역할을 이제 맡기로 했다고 하는 건데 언뜻 납득이 안 되죠. 대법관하고 그 송전탑 옮기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데다가 그 권순일 대법관 본인이 뭐 특별히 자문한 거 없고 전화로 뭐 몇 마디 조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성문 대표와 권순일 그 대법관의 말도 잘 안 맞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이성문 대표의 그 인터뷰는 그래도 그 대표로서 뭐 어떻게 얘기 하나 들어봤나 했는데 사실은 그 인터뷰한 매체가 그 대주주인 김모 씨가 원래 몸담았던 업체고 이성문 대표는 그 김 씨의 그 대학 동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터뷰 자체가 얼마나 그 유리한 것 플러스 불리한 것까지 다 맞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첫 번째 그 리스크를 강조했는데 아까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건 그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그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대표는 방어를 위해서 한 거지 그 방어에는 굉장히 탄핵당할 만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송전탑 지화 문제라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 그 회사가 무슨 소송이 걸려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행정청 고위 관료나 부동산 개발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되지 왜 대법까지 필요하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네. 화천대유는 수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정말 이 고문들을 왜 입촉을 했고 이런 고문들 뭐 지금 이 그 원래 실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법조 기자 출신이고 이 사람이 법조인들하고 많이 알고 있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곽상도 이런 분도 예전에 검사 시절부터 네. 알고 있었고 그럼 그런 인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는 부분 조사해 봐야죠. 네. 정말 이 사람들이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연결고리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수사 빨리 해서 화천대유가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의문이 많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사의 주체는 그러면 어디가 돼야 됩니까? 지금 야당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는 공수처, 대검, 뭐 경찰, 검찰까지 다 지금 뛰어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수사한다 그러면 어디가 뛰어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전에 특수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하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네. 왜냐하면 현행법으로도
경제 사범이라든지 이런 부패 사범이라든지 공무원 관련된 거는 충분히 검찰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경찰 그것도 무슨 광역 경찰이 아니라 용산 경찰서에서 하는데 아까 저 인터뷰했던 대표분이 아마 용산에 거주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 같고 경제팀에서 하다가 조금 뭐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지능팀으로 옮기겠다는데 이렇게 무슨 아까 이제 야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도 있고 고위 법조인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겨냥하는 바는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용산 경찰서 차원에서 할 수 있나? 이거는 수사 제대로 하려면은 대검에서 해야 되고 검찰 중앙지검에서 해야 되고 검찰도 뭐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럼 뭐 특검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 데다가 국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장 이제 연휴 지나면 국정감사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청할 텐데 그분들 나와서 일차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장서서 협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움직일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겠네요. 최소 대검에서는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논란이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수그러들지 이 부분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호남 지역 민주당 경선 투표 결과도 앞으로 아주 큰 관심사로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굴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 시간이었습니다. 뉴스 앤 이슈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